자, 이제 중세 사회로 넘어갈까요? 자, 중세 사회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회 파트에서는 신분제도하고 법률, 그 다음에 가족제도, 세 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중세 사회에서 맨 처음에 신분제도의 특징 먼저 한번 봅시다. 자, 고려 사회 신분제도의 특징은 귀족 사회, 특히 문벌귀족 사회죠. 여기서 문벌이라고 하는 건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 좋은 귀족들이 성장을 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개방적 사회라고 얘기했죠. 자, 개방적 사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지금 우리가 하는 시대가 중세죠. 고려. 그 앞에 시대가 고대예요. 고대에는 삼국시대랑 남북국시대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고대 사회는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지배하는, 즉 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제도가 따로 있었고, 그 골품이라고 하는 게 모든 귀족의 생활 전체를 다 간섭하고 관리하고 이런 거죠. 말하는 영향을 끼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대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신분이 위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해요. 이런 걸 우리가 폐쇄적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고려는 능력에 따라서 신분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상승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신분 상승이 가능한 사회다. 다른 말로 하면 개방적 사회다. 자, 그래서 개방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아하, 신분 상승이 가능하구나. 폐쇄적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신분 상승이 불가하다. 그러므로 여기선 신분 상승이 가능한 사회, 다른 말로 하면 개방적 사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에 개방적 사회 이런 뜻이죠. 아, 신분 상승이 가능하구나. 물론 상승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확 떨어지는 것도 강등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죄를 짓거나 하면 이제 강등이 가능하기도 한데 어쨌든 신분 상승이 가능한 사회다.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시고 4번 대가족 중심 사회. 자, 이것도 특징이네요. 대가족 중심 사회. 자,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대가족 중심 사회여서 이제 몇 대가 같이 지내는 거죠. 같이 사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고려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효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화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대가족 중심 사회. 자, 그리고 본관과 성의 보편화라고 했네요. 본관이라고 하는 건 왜 우리 뭐 이제 어른들이 자네 어디 김씨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디 김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 광산 김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광산 김가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앞에 붙는 지역 이름이 있잖아요. 자기 성 앞에 그게 본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관. 예를 들면 원래는 호족이었고 호족이 나중에 향리로 바뀌죠. 그 향리들의 그 지역을 자기의 본관으로 사용하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관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된다. 자, 거기 보시면 귀족과 평민에 이르기까지 성씨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성이 있으면 토성으로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본관을 허용하기도 한다. 자, 평민과 귀족들 전부 다 성과 이름을 갖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고려시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고려시대 신분 구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시대 신분 구성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고려는 크게 고려의 신분은 자, 크게 신분은 양인과 천민으로 나눠져요. 양천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고려시대는 크게 양인과 천민으로 나눠진다. 거기 맨 위에 보시면 양천제를 기본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양천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양인과 천민으로 나눠진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계급이 2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계급은 4개 나눠져요. 그러면 이 양인이 다시 분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귀족, 맨 위에는
왕족을 비롯한 귀족이겠죠. 자, 귀족은 대체적으로 5품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을 배출한 그런 집안들을 보통 귀족이라고 하는데, 특히 귀족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문벌 귀족. 자, 그 다음에 중류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류층. 쉽게 말하면 하급 관리 계층, 중간 계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급 관료 계층이거나 중간 계층이거나.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민. 상민은 다른 말로 평민. 평민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민.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귀족부터 한번 볼까요? 귀족은 대체적으로 5품 이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5품 이상에게 나눠주는 토지 뭐였죠? 앞에서 우리가 문벌귀족의 기반이 되는 거 우리 배웠죠 이미. 자, 문벌귀족의 기반이 되는 게 뭐죠? 5품 이상 대가 올라가면 나라로부터 토지를 또 받네? 공음전 있었죠? 그래서 공음전을 받거나. 자, 그 다음에 5품 이상의 고위관리의 자식은 시험을 안 봐도 관직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 혜택이 주어지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음서.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혜택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특히 왕실과 결혼하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통혼 또는 왕실과의 혼인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문벌귀족 사회에서 내부에 모순이 등장을 하게 돼요. 즉 모순이라는 건 문제점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등장하냐. 자,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등장해서 결국에는 이 문벌귀족 사회가 붕괴, 무너져 버리는 계기가 뭐였어요? 무신에 의해서. 그렇죠? 무신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무신은 귀족이 아니니까 빼고, 자, 그러면 이런 문벌귀족 이후에 나중에 이 문벌귀족들 일부, 그 다음에 무신 집권기에 성장한 집안 일부, 그 다음에 원나라와 친하면서 권력을 쌓은 세력 일부, 친원파, 이 사람들 일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두루두루 섞여서 다시 그 고위 계층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자, 그래서 원간섭기에 원나라와 친하게 지내면서 세력을 쌓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권문세족, 부원배들, 말하자면 원나라와 친한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벌귀족도 있고, 자, 문벌귀족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권문세족. 자, 그리고 이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고려 말의 세력이 누구죠? 신진사대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신진사대부는 처음부터 귀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세력을 키워서 그렇게 나중에 이 고려를 뒤집는 세력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 중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표를 한번 살펴봤었어요.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비교하는 거.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비교하는 게 시험에는 잘 나오는 편이다. 왜냐하면 딱 반대되는 성향이거든요. 딱 반대.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친원파, 친명파. 이 사람들은 땅 많아, 대농장. 이 사람들은 가난해, 중소지주. 이 사람들은 주로 불교 좋아하고, 이 사람들은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성향이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을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죠. 굳이 문제로 만들자면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중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중류는 말 그대로 중간계층을 얘기하는데, 이 중간계층에서는 직업하고 명칭을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류층 봅시다. 자, 남반이라고 해서 궁중관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앙관청의 하급관리를 서리 또는 잡류라고 그래요. 자, 중앙관청의 하급관료를 서리 또는 잡류, 똑같은 거예요. 서리나 잡류나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군반이라고 해서, 자, 이건 우리가 배웠어요. 군반이라는 건 2군 6위의 중앙군을 얘기해요. 자, 이 사람들이 받는 토지가 아까 뭐였죠? 중앙군한테 나눠주는 군인전,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는 중앙군, 2군 6위의 중앙군.
자, 그 다음에 지방의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 그 다음에 역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리, 영무를 담당하는 영리.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인지 체크한 거고요. 여러분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아까 이런 거를 직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직역하면은 헷갈리니까 그냥 우리는 직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시험에는 남반은 누구지? 그럼 궁중관리. 자, 그러면 서리는 누구야? 서리는 잡유지. 서리는 누구지? 중앙관청의 관리. 이거 연결하는 문제.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면 이거를 바꿔서 문제도 낼 수 있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누구지?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해당하는 건 중류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 여기다 써볼까요? 자,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직역을 세습해요. 그러면 직역을 세습하면 나라에서 토지를 세습해 주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직역 세습, 토지 세습. 직역이 세습되면 토지가 세습돼. 그런 뜻이에요. 직역이 세습되면, 직역이 직업이랬죠. 직역이 세습되면 토지가 세습돼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런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게 누구냐? 향리. 그 다음에 중앙관청의 하급관리를 잡유 또는 서리,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민. 상민은 농민이 가장 많아요. 당연히 농민이 가장 대부분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상인, 장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장인, 장인은 수공업자. 자, 그 다음에 원래 신부는 평민인데 하는 직업이 되게 힘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량역천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천민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량역천, 신량역천인. 자, 보시면 신량, 신부는 양인이야. 하지만 역천, 역은 직업이래죠. 직역. 역은 천에 하는 일이 좀 힘든 일들이야. 그래서 천민 취급을 받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량역천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농민. 자, 농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백정이라고 불러요. 농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백정이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백정 농민이라고 해요. 농민이라고도 하고 백정농민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백정은 신분상으로 따지면 어디에 해당되냐? 평민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 쓸까요? 참고. 백정. 백정이라고 하는 계층은 고려시대의 백정이 있고요. 조선의 백정이 있어요. 달라요. 자, 고려의 백정은 직역이 없는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고 해요. 아까 직역이 직업이라고 했으니까 특별한 나라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의무가 없는 그냥 일반 평민을 직역이 없는 일반 농민이라고 하고. 자, 이 사람들은 그럼 신분이 뭐야? 양인이죠. 자, 그런데 조선시대는 백정이 도살업자예요. 도살업자, 즉 소 잡고 돼지 잡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이죠. 일반 평민들이 사는 마을에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반 마을에 섞여 살 수 없고 자신들끼리 따로 마을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상투를 틀 수도 없고, 상투 뭔지 알죠? 이렇게 상투 틀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죽어서도 땅에 묻힐 수 없고, 일반 노비들도, 노비면 굉장히 낮은 계급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지만 노비들도, 백정들은 개무시. 그 정도로 아주 최하층 천민, 그런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드라마 같은 데 나오면 백정이 최하층 천민으로 나오죠. 요즘 하고 있는 드라마에서도 거기서 남자 주인공 중에 한 명, 서브 주인공이 출신이 백정이죠. 드라마 안 봐? 나만 봐 드라마? 제가 그 드라마를 몇 편 놓쳐가지고 지금 언제 그걸 봐야 되나, 다 몰아서 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도살업자를 백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계층은 천민.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건 어차피 나중에 우리 조선시대 하면 다시 배울 거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예요? 고려의 백정은 신분이 뭐구나? 양인이구나. 평민이구나. 그냥 농민이구나. 말하자면 그래서 백정은 농민이구나.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천민은 노비. 대체적으로 천민은 노비이죠. 자, 그래서 노비 봅시다. 노비에서는 여러분이 또 뭘 기억해야 되냐면 노비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노비가 구분이 되냐? 요거를 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쭉 넘기시면 천민의 노비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써야 되겠네. 자, 요거는 지울게요. 요 백정은 자, 여기에서 향부곡 소민. 향부곡 소민도 역시 평민.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은 자, 여기 향부곡소는 특수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분은 평민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 농민, 상인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이 제약이 많아요. 제약이 많다는 건 뭐냐면 뭔가 해야 되는 의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똑같은 평민이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즉 공무를 많이 내야 된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뭐를 할 수 없다? 이사를 갈 수 없다. 그렇죠. 거주 이전을 못 한다는 건 다른 말로 이사를 못 다닌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학교에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가장 최고 학교는 국자감인데 국자감에 입학할 수도 없고요. 국자감에 입학 안 되고 왜냐하면 국자감은 평민도 입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입학 안 되고 그럼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이 사람들은 과거 시험도 응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양인 이상이면 평민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내가 문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거 응시도 안 되죠. 과거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신분 상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신분 상승 안 되고 자, 이 사람들은 승려가 될 수도 없어요. 승려가 되는 거 출가한다라고 얘기하죠. 출가 금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게 향부곡 소민. 다만 이 사람들의 신분은 평민이다. 양인이다. 양인이지만 의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향부곡 소민 알아두시면 되고 특수행정구역민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향부곡은 농업, 소에서는 수공업.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노비로 다시 가보시면 자, 노비부터 봅시다. 노비는 다시 크게 두 개로 나눠져서 여러분 책에 나오는 그 표를 보시면 돼요. 자, 노비를 지금 구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노비는 크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에 소속돼 있으면 공노비, 관청에 소속돼 있으면 개인한테 소속돼 있으면 사노비. 그래서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눠져요. 자, 그 다음에 공노비 중에서도 두 가지로 또 다시 나눠져요. 사노비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자, 공노비 같은 경우는 관청에 소속된 노비냐, 즉 관청에서 일해야 되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입역노비.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역노비. 자, 그 다음에 공노비 중에서도 따로 사는 노비가 있어요. 관청에 나는 소속되지 않고 신분은 노비지만 내가 어디를 봐서 노비 같아? 이런 거죠. 일반 평민하고 구별이 안 돼요. 하지만 이 사람들 신분은 노비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로 나라에 속해 있는 토지를 뭐 경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라에 소속되어 있긴, 그러니까 내 주인은 국가지만 내가 뭐 관청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그냥 외거노비라고 해도 되고 납공노비라고 해도 돼요. 자, 납공노비는 신공을 납부한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노비인은 노비잖아요. 내가 관청에 소속된 안 돼 있지만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사는 평민이나 비슷해요. 하지만 신분은 노비이기 때문에 노비인 주제에 노비인 주제에 편하게 살고 있죠. 그래서 나라의 신공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몸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라의 주인이 나라지만 소속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자유롭게 사니까 그 대가로 나라의 몸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공을 납부한다. 이런 뜻으로 납공노비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산업이 개인이죠, 주인이. 그래서 개인을 주인으로 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그냥 부잣집 노비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인이 보통 데리고 살잖아요, 노비를. 이런 거를 솔거노비라고 그래요. 솔거라고 하는 거는 거느릴 솔자를 써서 주인이랑 같이 사는 노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노비죠. 자, 그 다음에 산노비는 산노비인데 따로 사는 노비가 있어요. 역시 외거노비. 자, 외거노비도 따로 살기 때문에 주인한테 뭐를 내야 될까요? 자유롭게 사니까 신공, 그렇죠, 몸값. 그러니까 따로 살면 몸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주인한테 신공을 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외거노비, 그래서 신공을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천민 중에서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노비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하나. 자, 우리가 원래는 노비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사람들을 평민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노비로 봤었어요, 원래는. 하지만 이 사람들을 최근 들어서는 그냥 평민으로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거기서 보시면은 평민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노비, 평민으로, 천민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평민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여기다 써볼게요. 양수척, 화척, 진척.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노비 취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사람들도 노비로 보지 않고 평민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아까 우리 거란하고 여진하고 막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군인이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떠돌아다니면 이 사람들이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뭔가를 하겠죠. 이 사람들이 뭐 가축을 잡거나 아까 우리 조선시대 백정처럼 도살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강가에 다니면서 갈대 같은 걸 끊어가지고 여러분 바구니 같은 거 있죠. 소쿠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거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버들고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거나 아니면은 뱃사공 뭐 이런 걸 강을 건너주는 역할을 하거나 자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나 또는 자신들이 거란이나 여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착을 하지를 않고 떠돌아다니는 정착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이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을 천민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 사람들도 그냥 양인으로 취급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 시험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냥 천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양인 취급을 받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천민은 그러니까 노비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민은 아 노비가 천민 100%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천민에서 노비에서 노비를 운영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제도 마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노비를 운영하는데 그 노비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여기다 써볼게요. 노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게 있죠. 하나는 일천즉천. 이건 이제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일천즉천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자수모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노비를 운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천즉천. 일천, 부모 중에 한쪽이 천민이면 즉천, 곧 천민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든 어느 한쪽이든 천민이면 무조건 천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일천즉천이라고 하고 자, 그럼 이거는 신분에 관한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천자수모는 소유에 관한 제도예요. 자, 봅시다. A라는 사람이 남자 노비를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여자 노비 주인이에요. 자, 그런데 서로 주인이 다른 남자 노비와 여자 노비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기가 태어나겠죠? 그러면 이 아기는 A의 소유일까요? B의 소유일까요? 이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런데 법 이름이 뭐죠? 천자는 수모법이죠. 천자, 천민의 자식은 수모, 엄마 쪽 주인의 소유가 된다. 자, 그러면 요 아기는 A의 소유예요?
B의 소유예요. B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쪽 주인의 소유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왜 노비는 서로 사고 파는 거 알죠, 여러분? 이때는 사고 팔잖아요. 재산이니까 노비는 재산 취급을 받으니까 여자 노비가 남자 노비보다 가격이 비싸요. 왜냐하면 내 재산을 늘려줄 수 있잖아. 그리고 만약에 이 천민 여자 노비가 양인 남자와 결혼했더라도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B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일천즉천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자 노비는 재산을 늘려줄 수 있는 거예요. 노비는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남자 노비와 여자 노비 중에 여자 노비가 비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쪽 여자 노비의 주인의 소유로 간다. 여기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게 바로 요 천자수모법.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에 관한 내용이겠고 앞에서 일천즉천은 신분에 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제도가 노비를 운영하는 제도인데 이거는 나중에 조선시대 또 나와요. 여기서 알아두시면 그때 똑같아요. 또 나오니까 아 여기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신분제도를 한번 살펴봤는데 신분제도에서 그러면 뭐가 되게 많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두 개만 체크 한번 해보면 물론 다 알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개, 늘 제가 중요한 거 두 개, 중요한 거 세 개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결국 다 알아야 된다.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제가 말하는 건 특히 더 많이 나오는 거. 자, 여기에서는 중류. 중류에서 아까 직업하고 연결하는 거 알죠, 여러분? 남반이 어디서 일하는 사람인지 이거 쭉 직업 연결하는 거 요거. 자, 그 다음에 백정농민. 백정은 평민이야. 요거. 그 다음에 향부곡 소민. 아까 제약 쫙 한번 썼었죠? 이 사람들은 아 뭔가 뭐 해야 되는 게 많구나. 그런 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그냥 기본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중류나 백정이나 이런 거.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권문세조, 신진사대부 이런 거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신진사대부의 특징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신분제도와 관련된 내용. 자, 넘겨봅시다. 사회시촉과 법속. 자, 사회시책과 법속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봅시다. 사회시책. 사회시책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농업을 굉장히 중시한다. 왜냐하면 제일 핵심 산업이 농업이니까. 그래서 농업을 장려, 아까 농업을 장려하는 걸 권농정책, 중농정책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거기 보시면 똑같아요. 가로 2번 농민보호책 보시면 자벽금지, 제시조세, 세금 감면, 그 다음에 고리대를 제한한다. 거기 보시면은 잠오정식법이라고 해서 이제 아예 법 이름이 나오죠. 이게 그거예요. 제가 100만 원 빌렸는데 이자 100만 원 넘어가면 이자 없애주는 거. 네, 그거를 잠오정식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토지견병을 억제한다. 하지만 억제하면 뭐예요? 어차피 토지는 다 부자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권농정책으로 개간을 장려한다. 똑같죠, 이것도. 개간을 장려한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사회시설과 의료기관. 여기는 관청의 역할을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관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외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흑창. 자, 흑창은 빈민구제하는 제도를 흑창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 제도가 성종 때 이름을 예쁘게 바꿔요. 흑창하니까 새카매서 그런지 사람들이 잘 활용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예쁘게 바꾸죠. 뭐 의창이나 흑창이나 우리가 볼 땐 비슷하지만 그때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의창. 자, 의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써 있네요. 거기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냐면 자, 빈민구제 제도가 써 있어요. 빈민구제 제도. 빈민구제 제도는 고구려에서는 진대법, 고려에서는 의창, 물론 흑창이 의창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환곡. 자, 빈민구제 제도는 시대마다 이름만 바뀌었지 비슷해요. 즉 춘대 추납.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 쳐서 갚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진대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고구려, 고국천왕 때, 그 다음에 고려라고 하는 제도는 의창, 그 다음에 조선은 환곡. 이렇게 빈민구제 제도가
비슷하게 만들어지고요. 나라마다 조금씩 이름이 다르니까 이름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평창 볼까요? 상평창은 개경, 서경, 12목에 물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를 설치한 거죠. 물가를 조절한다는 건 뭐냐면 쌀값이 좀 곡식값이 쌀 때 나라에서 좀 사뒀다가 곡식값이 막 오르면 그거를 뭐 나눠주거나 또는 이렇게 시중에 풀어서 가격을 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안정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물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관청이 상평창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광종 때 고리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리대를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잘못되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보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 살펴보면서 제위보, 다른 보들보다는 제위보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여기도 역시 빈민을 구제하는 그런 관청이죠. 말한 제도죠. 자, 그래서 의창, 상평창, 제위보. 이거는 어느 왕 때 실시됐는지도 체크해 두셔야 돼요. 어느 왕 때인지도 체크. 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으로 갑시다. 이건 병원 및 약국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동서대비원. 자, 원래는 대비원이 한 개였어요. 정종 때 만들어진 대비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가고 병원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을 2개로 늘린 거예요. 자, 그래서 동쪽에 1개, 서쪽에 1개, 2개로 늘린 거죠. 그래서 동서대비원으로 늘렸어요. 문종 때. 이것도 역시 어느 왕이 때인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동서대비원은 병원이다. 의료시설. 자, 그래서 문종 때. 자, 그다음에 해민국은 약국,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약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종 때 약국, 해민국. 자, 그다음에 구제도감, 구급도감. 자, 이렇게 도감이 붙으면 임시기구라고 했고, 자, 이거는 재해시에 또는 이렇게 이제 빈민을 어떻게 좀 해결하고 구휼하는데 활용했던 기구가 구제도감, 구급도감이라고 하는 기구죠. 자, 여기서도 역시 기구는 역할을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인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법률과 풍속으로 내려갑시다. 자, 고려시대에도 법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너무 조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명나라의 법을 명나라란다. 이제 중국의 법을 참고로 하거나 아니면은 관습법에 의지를 하게 되죠. 관습법이라는 건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들을 거의 참고로 했었다. 자, 거기 보시면 당류를 참작한 71개조의 법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관습법에 따랐다. 그래서 법이 있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는 관습법에 따랐고요. 자, 재판은 누가 하냐? 지방관이 해요. 그래서 재판은 주로 지방관의 역할이 좀 컸었다라는 거. 자, 형벌 적용으로 넘어갈까요? 자, 중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죄 중에서 죄목 말고 좀 심하게 처벌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하자면 어기면 좀 심하게 처벌하는 죄를 중죄라고 해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어떤 걸 굉장히 심하게 처벌했냐? 자, 반역죄, 이건 기본이죠. 뭐 당연히 어느 나라나. 자, 반역죄와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심하게 처벌받았던 죄는 불효죄예요. 불효죄. 앞에서 우리가 고려의 특징 중에 대가족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려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족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바로 불효. 그래서 불효를 굉장히 좀 더 심하게 다른 형벌보다, 다른 범죄보다 심하게 처벌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죄로 여겼던 게 반역죄와 불효죄. 자, 그다음에 형벌의 보류. 예를 들면 뭐 노모를 모시고 있거나, 자, 아니면 뭐 아들이 하나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유배지에 뭐 형을 뭐 밀어주거나 노모를 모시고 있으면 뭘 어떻게 해주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형벌의 종류로 한번 가봅시다. 형벌의 종류는 태장도유사라고 해서 5가지 형벌이 있었어요. 자, 형벌의 종류는 5가지 형벌이 있었다. 태장도유사 이렇게 5가지 형벌이 있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실형주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보석금 내는 거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돈을 내면 범죄를 좀, 형을 좀 감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범죄자가 동을 납부하여 처벌을 면제받는 수속법이 있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돈을 내면 좀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 걸 수속법.
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실제 형을 살아야 되지만 실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수속법이라고 해서 돈을 내면 어느 정도 이제 죄를 좀 감해주는 그런 형벌을 감해주는 그런 법도 있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형벌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태, 장, 도, 유, 사 이렇게 5가지 형벌이 있어요. 태라고 하는 건 뭐랄까 좀 가는 배, 회초리 약간 가는 배로 때리는 거 이런 거를 태라고 하고 장이라고 하는 건 곤장이에요. 조금 더 두꺼운 배로 때리는 거죠. 그래서 50대에서 한 100대 정도 이렇게 때리는 거를 장형. 자, 그 다음에 도는 징역형, 가두는 거죠. 그 다음에 유는 유배형, 멀리 보내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사는 사형. 거기 보시면 뭐 참수형이 있고 교수형이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즉 머리를 잘라 죽이거나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이렇게 이제 형벌이 있었고요. 자, 그럼 이런 형벌은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알아두시면 조선 시대도 똑같다, 거의 비슷하다. 태장 도유사의 5가지 형벌이 있었고. 자, 그런데 고려에만 있는 독특한 형벌이 있어요. 자, 그 형벌이 귀향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거는 고려에만 있는 형벌이에요. 자, 고려에만 있는 형벌이 뭐냐? 귀향형이죠.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태장 도유사에서 유형 뭔지 알죠, 여러분? 유형. 유배형 들어봤어요? 유배? 자, 유배형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유배형을 다른 말로 귀양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금방 뭐가 좀 특이하다라고 했냐면 귀향형이 좀 특이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귀향형은 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이 귀향형이죠. 쉽게 말하면 귀향형은 향, 본관 지역으로, 고향이에요, 고향. 고향으로 멀리 보내버리는 거. 그런 거를 귀향형이라고 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대체적으로 고려시대는 귀족이 어디에 사냐? 다 서울에 살아요. 여기서 서울은 개경이겠죠? 개경에 살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귀족들의 생활 근거지는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먼 조상은 뭐 시골에 살았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문벌귀족 이런 사람들은 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 권문세족, 문벌귀족 이런 사람들은 다 서울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귀향형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먼 조상, 말하자면 너네 조상이 저기 어디 살았어, 그 지역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 입장에서는 나를 어딘지도 잘 모르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그런 멀리 추방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귀향형이라고 하는 건 귀족을 대상으로 해서 멀리 본관 지역으로 보내버리는 제도, 형벌, 그런 걸 귀향형이라고 하고, 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귀족들이 싫어하는 형벌이다, 수치스러워하는 형벌이다 라고 하는 거. 귀향형은 고려에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려에만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었죠. 고려에만 있는 게 아까 뭐 있었냐면은 고려에 관영상점 이런 거 아까 고려에만 있었다고 했고,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향부곡 소도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 고려에만 있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가면 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에만 있을 예정이고, 이렇게 고려에만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귀향형, 귀족을 대상으로 하는, 귀족들이 싫어하는 형벌, 그게 바로 귀향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삼원신수법이라고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삼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시설에서는 관청과 역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법률과 풍속에서는 중죄, 그 다음에 형벌, 그리고 귀향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이제 불교 행사가 나와요. 한 장 넘겨볼까요? 거기 보시면 불교 행사에서 연등회와 팔관회. 자, 연등회와 팔관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단 뭐에 대해서 이런 행사인지 그걸 좀 체크하시면 되죠. 연등회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 등 매다는 거 알아요? 자, 이거는 불교 행사예요. 불교에서의 행사. 이거는 쉽게 말하면 100% 불교. 자, 그런데 팔관회는 불교 플러스 도교 플러스 민간신앙 플러스 여러 가지 다 섞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를
팔관해라고 그래요. 그리고 팔관해는 특히 뭐에 대해서 비는 거냐, 뭔가 비는 거겠죠. 뭐에 대해서 비는 거냐면 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걸 호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국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팔관해라고 하는 거고, 또 특징은 뭐냐면 팔관해 같은 경우는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외국에서 사신들이 공물을 바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만약에 어떤 상인이 왕한테 뭐 물건 같은 걸 바치러 왔어. 그러면 물건만 딱 가지고 오겠어요? 장사도 하러 오겠어요? 장사도 하러 오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선물만 딱 가지고 오진 않을 거 아니야. 장사할 거 물건도 가지고 와서 장사도 하겠죠? 이 기간에는, 팔관의 기간에는 그게 또 허용이 돼요. 장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기간은 무역을 하는 기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외국 사신이나 뭐 이런 외국의 상인들에게 조공을 받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하는데, 그 기간에 받았으면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장사하는 걸 허락을 해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다. 그게 바로 팔관해. 첫째, 도교, 불교, 민간신화 다 섞여 있다. 둘째, 이 시기에는 무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등해와 팔관해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도 최근에는, 왜냐면 워낙 또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 이런 것들도 물어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팔관해, 연등해보다는 팔관해가 더 중요하다. 뭔가 역할이 좀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향도와 매향 볼까요? 향도. 자, 농민들이 자기들끼리 이 당시에는 이제 불교 국가니까 뭐 절도 만들고 그다음에 불상도 만들고 뭔가 이렇게 불교적으로 모여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불교적인 활동을 하는 농민들 모임, 그런 거를 향도라고 하는데, 그럼 모여서 뭐 하냐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죠. 뭐 절을 만들기도 하고 뭐 탑을 만들기도 하고 뭐 불상을 조성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불교 행사를 하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모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꼭 불교 아니더라도 그냥 모여서 뭐해? 그냥 놀아. 같이 뭐 술도 마시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돌아가셨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럼 가서 같이 다 몰려가서 도와주기도 해요. 뭐 상 당한 집에 일손을 도와주기도 하고 뭐 돈을 조금씩 모아주기도 하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즉 고려 전기에는 왜 모였어? 불교 행사 때문에. 근데 고려 후기로 가면 왜 모여? 그냥 우리들끼리 친목 모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향도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가로 3번에 보시면 향도의 변화가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초기에는 불교 조직, 하지만 후기에는 점차 향촌 공동체 조직으로. 자, 그래서 처음에는 불교 행사, 두 번째는 향촌 모임,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이 사람들이 불교 모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불교 모임을 뭐 하냐? 아까 뭐 절도 짓고 뭐도 하고 뭐도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특히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매향이 있어요. 매향. 매향이 뭐냐면, 자, 고려 시대는 살기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뭔가가 아니에요. 누군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줄 부처를 기다리는데, 자, 불교에는 부처님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타마 시타르타, 뭐 석가모니,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가 여러 부처예요. 말하자면 부처가 여러 명이죠. 즉 지금 현재 여러분을 모두 중생을 구제할 부처는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예요. 그런데 불교는 부처가 여러 명이고 그 다음에 부처가 관장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에 떨어졌죠. 지옥을 관장하는 부처는 지장보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극락에 갔어. 천국이죠. 극락에 가면 아미타보살,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있어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절에 가서 소원을 빈다. 소원을 들어주는 자비로운 부처가 있어요. 관음보살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를 상징하는 뭐 비로자나불이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미래에 우리를 석가모니가 다 구제하지 못한 나머지 중생들을 또 다른 부처가 구제하러 온 거예요. 그 부처가 누구냐? 미륵불. 그죠?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러 올 거예요, 부처가. 그럼 우리가 멍 때리고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 뭔가를 해야지. 우리도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래서 하는 활동을 매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향 활동은 산에 가서 향나무를 잘라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잘라서 바닷가에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뭐냐?
이 향나무를 묻어 놓으면 이게 언젠가는 나중에 부처로 변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올 거다라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향나무를 묻는 활동, 향나무를 매장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매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불교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불교적 행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향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매향을 하고 나서 여기다가 우리가 묻었어, 향나무를. 그런 걸 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 걸 옆에 보시면 매향비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런 매향 활동을 했다는, 향도에서 매향 활동을 했다는 비석을 만들어 놓기도 하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향도.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향도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어? 초기에는 불교 행사 주로 많이 하고 향도도 하고 그 매향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후기에는 그냥 모인댔죠. 자기들끼리 마을에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래서 이렇게 향도의 성격이 변했다. 어떻게 변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향도의 활동의 변화, 요게 이제 시험에는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 파트에서 마지막이 가족제도예요. 그래서 가족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사회 파트에서 마지막 내용이 가족제도의 변화예요. 가족제도. 자, 고려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남녀평등에 가까웠어요. 자, 물론 지금도 남녀평등이지만 오히려 여러분 고려,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현대가 있다고 치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가부장적 사회인 거 알죠? 남성 중심이고 큰아들 중심이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현대와 더 비슷한 건 고려예요. 거의 남녀 평등이고 여자도 뭔가를 할 수 있고 여자도 재산 따로 가질 수 있고 여자도 상속 따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거의 현대와 비슷한 건 오히려 조선보다는 고려에 가깝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 지금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여자들이 바깥 활동을 하잖아요. 직업을 갖고. 하지만 그거 빼면 여자들이 과거 시험 봐서 응시할 수 없어. 과거에 이제 관직에 나갈 수 없으니까 딱 그거 빼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남녀 평등에 가까운 시대는 오히려 고려 시대가 훨씬 더 남녀 평등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혼인, 그다음에 여성의 지위 봅시다. 자, 가장 중요한 건 혼인과 재산 상속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혼인 제도에는 남, 귀, 여, 가, 혼이 나타난다. 남, 귀, 여, 가, 혼이 대체적으로 나타난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혼인이니까. 자, 남귀 여가혼이라는 건 남귀, 남자가 여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결혼하면은 남자는 어디 가서 살아? 처갓집 가서 사는 거죠. 처가살이가 이루어지고요. 즉 대리사위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처갓집에서도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했고, 호적에도 사위의 또는 외손자의 외손주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아들과 사위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위가 공을 세워서 임금으로부터 상을 받죠? 그럼 장인 장모가 포상을 같이 받아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음서에 있어서도 원래 5품 이상이면 시험 안 봐도 되잖아요. 그 음서의 대상을 아들하고 손자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외손한테도 주고 사위한테도 줘요. 그래서 거의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으며 남귀 여가 혼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남귀 여가 혼,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처가살이, 이게 일반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근친혼과 동성혼이 성행했다. 이거는 왕족을 대상으로, 대체적으로 왕족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근친혼이라는 건 여러분 뭔지 알죠? 이렇게 친척들끼리 결혼하는 거. 뭐 심지어는 왜 왕건이 자식이 되게 많았잖아요. 배다른 형제들끼리도 결혼을 했어요. 뭐 이모 고모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배다른 형제들끼리도 결혼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 어떻게 보면 왕실의 핏줄을 지키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친혼, 그 다음에 여기서 동성혼이라는 건 동성혼에서는 남자 아니고 왕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근친혼이나 동성혼은 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한다라는 거니까 왕씨끼리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왕실의 경우만 그렇고 나중에 원간섭기로 가게 되면 충선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충선왕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 이상 근친혼을 하지 말아라. 금지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왕실과 결혼을 할 만한 좋은 집안을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런 걸 재상지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이 신분제도에서 권문세족을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신분제도에서 권문세족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권문세족 앞에서 우리가 귀족의 순서대로 하면 문벌귀족 나오고 권문세족 나와요. 그 권문세족 중에서 사료 권문세족에서 사료가 있어요. 찾았어요? 네, 거기에 제목 한번 볼게요. 충선왕의 재상지종이라고 돼 있죠. 자, 충선왕의 재상지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상지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재상의 가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상이 나오는 좋은 집안은 여기에서 왕비를 배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왕실의 여자애들, 공주들이죠. 말하는 공주나 옹주 이런 사람들과 결혼시킬 만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런 가문하고 사돈을 맺으면 된다. 왕실하고. 그러니까 왕식끼리 결혼하지 말고 근친혼하지 말고 이렇게 괜찮은 집안들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요런 집안하고 사돈을 맺도록 해라. 그 집안을 재상지종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거기다 하나만 써놓을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재상지종의 교서를 발표한 게 충선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충선왕은 원간섭기죠. 그러면 원간섭기의 좋은 집안이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그 당시 지배층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재상지종이라고 하는 요 집안들은 재상의 집안들은 곧 누구를 말하냐면 친원파들, 즉 권문세족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재상지종에다가 이 사람들이 권문세족이구나.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재상지종은 그 당시에 좋은 집안이야. 그러면은 원간섭기의 좋은 집안들은 누구냐? 권문세족이지. 그래서 재상지종이 곧 권문세족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남기 여가온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왕실에서는 근친혼이 성행을 하지만 충선왕 때 재상지종이라고 해서 근친혼을 금지하는 그런 교서를 내리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재산상속과 여성의 지위로 넘어갈까요? 자, 재산상속으로 갑시다. 자, 재산상속은 자녀 균분 상속이에요. 자, 자녀 균분 상속. 자식들한테 재산을 똑같이 균분이라는 건 똑같이 나눠준다. 말하자면 아들과 딸의 차별 없이 거의 똑같이 그렇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 균분 상속이라는 건 재산을 똑같이 나눠준다. 자,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거의 없다. 자, 예를 들면 이렇기도 하죠. 제가 만약에 결혼 전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요. 재산을 가지고 시집을 온 거야. 그럼 그 재산은 남편 쪽으로 귀속이 되냐? 아니면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냐?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상관없이, 남편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성도 독자적으로 뭔가를 가질 수 있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았어요. 아들, 딸 상관없이. 그러면 제사를 똑같이 지내면 되는데 어떻게 지내냐면 자녀, 윤회, 봉사. 자, 다른 말로 하면 윤행이라고 불러요. 자, 윤회봉사라는 건 윤회가 뭐냐면 돌아가면서, 교대로 이런 뜻이에요. 봉사, 제사를 모심.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 아들, 딸, 교대로 지내는 거예요. 이런 걸 윤행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만약에 아들이 없다. 그러면 양자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딸이 제사를 지내면 되니까. 양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자제도가 고려시대는 거의 시행될 필요가 없다. 당연히 양자제도가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윤행. 자, 그래서 가족 구성의 윤행 나오죠. 자, 나머지도 한번 제사에서 윤행 나오죠. 나머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있고 호주는 여기에서 집안의 어른 또는 뭐 가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호주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호적에도 자녀 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출생 순으로 기록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들, 딸을 기록을 할 때 그냥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와 좀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이 조선시대랑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조선시대는 17세기 이후로 가면 아들만 먼저 적거나
아니면은 딸을 아예 안 적거나, 그러니까 아들 적고 나서 딸을 나중에 적거나 호적에 기록을 할 때, 아니면 아들만 적고 딸은 아예 안 적거나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들, 그 다음에 딸 태어난 순서대로 뿐만 아니라 사위의 이름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과 딸의 차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가 허용, 재가 재혼. 자,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여자는 재혼을 할 수가 있고 아무런 차별이 없고, 그 다음에 왜 첩의 자식을 서얼이라고 하잖아요.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조선시대는 서얼에 대한 차별이 있었지만 고려는 그런 것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 구성 한번 보시면 처가 호적에 입적한다. 아까 얘기했죠. 사위의 이름도 처가의 호적에 적는다. 그리고 음서의 혜택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은 돌아가면서 지낸다. 그래서 뭐 결론은 계속 똑같죠. 남녀 차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게 바로 고려에서의 가족제도. 자, 그래서 고려의 사회 파트까지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문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